안녕하세요. 이 박사의 평행세상의 이 박사입니다. 이 박사의 평행세상은 하늘과 땅이라는 평행세상이 펼치는 향연의 한마당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사로얀의 인간 희극에 등장하는 품위 있는 인간 소개를 계속하겠습니다. 호머 맥콜리에 이어 이번에는 마커스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커스는 맥콜리가의 장남이자 호머의 형으로서 참전 중인 군인입니다. 그의 품위 있는 모습은 고아 출신 전우인 토비와의 대화에서 빛을 발합니다. 토비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아이에게는 부모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던 외톨이 중 외톨이였습니다.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주었고 국적도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던 전우였습니다. 그런 토비에게 마커스는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그를 고향 이타카로 초대합니다. 여동생 베스의 사진을 선사해주며 나중에 이타카로 와서 베스와 결혼한 후에 함께 살자고 초대하기도 하지요. 서로 가정을 꾸린 후에 서로 왕래하며 음악을 즐기고 노래도 부르며 인생을 함께 보내자고 통 큰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한 토비는 베스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이미 결혼해 있더라도 나중에 이타카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타카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느껴져 생애 처음으로 자기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이제 맥콜리가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가족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지요. 고아인 전우에게 이런 통 큰 제안을 할 수 있는 품위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일반적으로 군대에서는 자기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삼갈판인데 근본도 모르는 천혜의 고아 출신 전우에게 그 사진을 선사하면서 여동생과 결혼해서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깊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일단을 시사해주는 마커스의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호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속에 보면 마커스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는 전쟁의 가치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수적인 경우라도 어리석다고 보지만 이타카라는 자기 고향과 가족을 품은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인식한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든 믿는 바가 아무리 잘못되었든 그는 자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가 바로 토비와의 우정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출신 가정이나 피부색이나 심지어 신조의 차이까지도 개의치 않고 단지 서로 인간이라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는 품위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문장을 하나 남깁니다. 내가 싸우는 상대는 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것, 즉 내가 먼저 내 안에서 파괴하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거야. 마커스의 이 문장을 접하며 마음이 멍해졌습니다. 무릇 전쟁이나 투쟁은 상대를 먼저 악한 존재로 설정해 두고 그 대상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마련인데 마커스의 생각은 이런 입장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타인의 오점과 악한 면모를 바라보면서 먼저 자기 속에 내재해 있는 동일한 결정과 해악의 요소를 파악하여 처단하는 것이 자신이 참여하는 투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투쟁은 세상 시류를 따라서는 이룩되지 않습니다. 적과 우리를 확연하고 구분지은 후 적을 절대 악으로 우리를 절대선으로 규정해두고 진행되는 싸움이기 때문이지요. 마커스가 고백한 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명령 외엔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겠다는 각오 없인 시작도 할 수 없는 처연한 투쟁입니다. 이런 소신을 지닌 그가 안타깝게도 전쟁 중에 산화해버렸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이런 자신의 신념을 실천에 옮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대신할 전우 토비를 자기 고향으로 파송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품이 있는 사람은 호머와 마커스를 낳고 키운 맥콜리 부부인 매튜와 케이티입니다. 이 작품의 축을 이루고 있는 가족을 이끄는 이 두 사람 중 매튜는 2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의 품이 있는 면모는 직접 접할 수는 없지만 마커스의 회고를 통해 그 단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전우인 고아 토비에게 마커스는 가족을 소개하면서 먼저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무척 훌륭하신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거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고 자기가 소유한 가게도 없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 식구들의 양식을 댔습니다.
주로 포도밭이나 통조림 공장, 양조장에서 일한 탓에 길에서도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중 극적인 경우는 어머니가 하프를 꼭 갖기를 원하자 몇 달간 번 돈으로 첫 달 할부금을 지불하고 하프를 사왔고 그 할부금을 갚는데 5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딸인 베스를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주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악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는 나중에 마커스가 다른 아버지들을 만나보며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은 케이티 부인은 슬픔을 감추고 네 남매를 키우는 데 열과 성을 다합니다. 포장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어 딸을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합니다. 남편이 피땀 흘려 사준 하프와 딸이 연주하는 피아노로 그 가정에서 노랫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하프를 연주할 때마다 케이티는 자기보다 7살 많은 훌륭한 남편 매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을 것입니다. 케이티는 마커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날에도 베스와 옆집 메리와 더불어 노래를 부르지요.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기 집으로 여기며 찾아온 마커스의 전우인 토비를 집 밖에서 만난 호머가 슬픔 일랑 다 잊어버린 채 그를 집 안으로 인도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엄마, 베스, 메리, 음악 좀 연주해봐. 그 군인 토비가 귀가했단 말이야. 그를 환영해야지. 그러자 집 안에서는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토비는 거기 잠깐 서서 듣고 싶다고 합니다. 함께 음악을 듣는 중에 토비는 부드러운 고통을 느끼고 호머는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며 미소를 짓지요. 그때 율리시스가 집에서 나와 토비의 손을 잡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케이티 부인 베스 및 함께 있던 옆집 메리가 나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작품의 대단원은 그녀가 토비를 자기 아들로 맞아들이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어머니는 서서 지금은 죽은 아들을 아는 군인이자 낯선 청년의 양 옆에 서 있는 남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이해했다. 그녀는 그 군인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그녀의 아들이 된 그를 위한 것이었다. 그가 마치 마커스인 것처럼 그녀는 미소 지었고 그 군인과 그의 두 남동생은 문 쪽으로 따뜻하고 빛나는 집 쪽으로 움직였다. 호머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아이로 성장한 데는 이 두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아버지 매튜는 기품 있고 성실한 삶의 본을 그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을 존경한 어머니 케이티는 아이들이 아빠를 닮아 품위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배려해 줍니다. 우선 그들을 하나하나 존중하면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호머가 동생 율리시스를 칭찬하면서 그가 앞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며 엄마의 동의를 구하자 케이티는 이렇게 답변하지요. 어쨌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율리시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지금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즉 나중에 율리시스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가 훌륭한 아이라는 인식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아이의 모습 속에 남편의 평소의 모습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인식이 형성될 리 만무합니다. 이런 대화 중에 케이티는 넘치는 행복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 행복은 지금까지 발생한 적 있는 모든 일이 어떠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어떠할지라도 그것들과는 무관한 만족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는 운이 아주 좋았어. 그래서 감사해. 내 아이들은 단지 어린이일 뿐 아니라 훌륭한 인간이기도 하니까. 이에 덧붙여 케이티는 세상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 함께 가슴 아파하는 호머의 고뇌를 접하며 자신이 깊이 성찰한 내용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를 울게 한 건 연민이었다고 전제하면서 그 연민은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모든 것들, 즉 모든 것들의 그 본질에 대한 연민이었음을 일깨워줍니다.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만일 사람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 울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가 밟고 다니는 흙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역설합니다. 왜냐하면 흙은 식물의 씨부터 시작해서 꽃에 이르기까지 식물의 전모를 배양해 주지만 연민 없는 사람의 영혼은 불모의 상태여서 아무것도 맺지 못하거나 선한 것과 인명까지도 죽여버리는 교만만 나올 뿐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사에는 항상 고통이 따를 텐데 이 고통에 대한 태도가 선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및 악한 사람을 구분짓는다고 부연합니다. 선한 사람은 좌절하는 대신에 세상사에서 고통을 경감하려고 애쓸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고통 외에는 그 고통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며, 악한 사람은 세상사의 고통을 더 밀어넣어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디든 그것을 퍼뜨릴 거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논의의 결론이 더욱 심오한 차원이어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론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요청한 바 없었고, 우리 각자는 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많은 세상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나요? 돌이켜보면 우리 각자가 무에서 창조된 것은 맞지만 이전 오랜 시대에 걸쳐 수많은 조상들의 삶이 얽히고 설켜 형성된 생명체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우리 각자는 홀로 존재하지만 수많은 세계와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라도 그 속엔 악한 요소가 존재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그 속엔 선한 요소가 존재하는 법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로운 삶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을 져야겠지만, 남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선 관대한 자세로 그들의 처지를 읽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허물을 대할 때 늘 기억해야 할 바람직한 시각입니다. KT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중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농부의 기도가 내 기도이고 암살자의 범죄가 내 범죄야 라고 천명합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호머가 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맺지요. 매튜와 KT의 삶과 사상을 고려해보면 그로건 씨가 호머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한 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14살 먹은 위대한 인간이란다. 누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건 엄연한 사실이니 너는 그것이 참이라는 걸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것을 지켜야 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호머가 위대하게 자란 배후에는 우선 바로 그러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찰해 볼 인물은 스펜글러입니다. 호머가 일하는 전신국의 사무국장이지요. 그는 우선 전신국의 전보 배달원의 연령 자격이 16세이지만 14세인 호머를 직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이에 비해 더 어른스럽고 책임감이 넘치는 호머의 면모도 높이 샀겠지만 그가 주급 25불을 벌어 자기 가정의 경제적인 면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정을 더 깊이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머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여름에 포장회사에서 일하고 형은 군 복무 중이며 누나는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정인 것을 헤아린 것이지요. 저녁 먹지도 못하고 야간에 일하는 호머에게 자기 돈으로 파이를 사 먹이는 아량도 베풉니다. 그가 돌아보는 사람은 호머만이 아닙니다. 아직 신문을 다 팔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오거스트의 신문을 다 사주기도 합니다. 오거스트가 사람들이 잠시 후에 저녁 먹고 시내로 들어와 극장으로 몰려들 때 남은 신문을 팔아 그날 벌어야 할 돈 75센트 중 25센트를 벌 작정이라고 말하자 아이고 극장에 버글거리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지겹구나. 남은 신문을 나한테 다 주고 이제 너는 집에 들어가라. 자 여기 25센트다. 라면서 돈을 건네고 그 신문을 죄다 사버린 것이지요. 다음으로 그는 전신국을 찾는 고객들의 깊은 사정을 이해하는 면에서 탁월성을 발휘합니다. 한 번은 20살쯤 된 청년이 자기 집으로 전보해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전보 내용이 어머니에게 돈을 30불 보내달라는 요청인 점을 확인하고 스펜글러는 전보값도 자기가 대신 내주고 그에게 동전 한 줌과 지폐 한 장과 삶은 계란 한 개를 선물로 주면서 격려해 줍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돈이 도착하면 그때 갚으라고 하면서 그 계란은 1주 전에 술집에서 가져온 건데 자기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며 정답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돈 보내달라는 전보를 보내던 그 청년이 나중에 다시 전신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상외로 권총 강도로 돌변한 상태였습니다. 스펜글러를 향해 사무실에 있는 모든 돈을 내어놓으라고 권총으로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스펜글러는 당황하지 않고 그 모든 돈을 내어주면서 그것은 자기에게 위협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권총을 자기에게 주고 이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권총 강도 청년은 권총을 자기 주머니 속에 넣더니 자기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전에 스팽글러의 호의에 놀란 그는 이타카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전신국을 찾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오직 품이 있는 태도 그 자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품이 있게 대한 유일한 그 한 사람이 참으로 품이 있는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죄다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불친절했는데 참으로 인간적이면서도 품이 있는 사람을 접한 후에 그는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하지 않은 것 투성이고 인간이란 존재는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만큼 썩어 빠져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자기가 품고 있던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준 스팽글러를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타인을 품위 있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팽글러의 진면목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이 세상에 의해 부패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을 찾아내자. 그러면 나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었으니까요. 스팽글러의 품위를 다시 확인한 그 청년은 자기에게 더 이상 다른 선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고향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스팽글러에게 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된 셈이지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인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다고 합니다. 비록 당장은 병든 몸이지만 죽지는 않을 테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공부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납니다. 만일 그날 스팽글러가 그에게 불친절하게 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은 그를 쏘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스팽글러의 성격적 탁월함이 자기도 살리고 그 좌절한 청년도 살린 셈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가장 감명 깊게 다가온 장면이었습니다. 스팽글러를 접하며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저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저부터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저부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사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저부터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소 지을 줄 모른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저부터 미소 짓는 사람이 되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먼저 제가 시도한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삶에 지쳐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이나 거친 세상에 복수하겠다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먼저 시도한 것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의 인격적, 영적 성숙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